오미크론은 이제는 우리가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변수고, 보시면 항공주, 여행주도 코로나 전부터 사실 안 좋았어요. 그렇지. 별로. 그리고 의류주, 화장품주 다 마찬가지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망가졌다가 이제 회복된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 돈 잘 버는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는 역시 그 백화점. 일단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죠.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보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 예방 주사도 이제 좀 많이 맞았고, 네네. 이게 이제 좀 풀어지면서 확 좀 올랐다가 이제 꺼져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진짜 코로나 이후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닐까? 네. 이런 기대를 많이 해요. 예. 지금 이제 리오프닝,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안하잖아요. 지금 뭐 전쟁 날까봐. 이런 상황에서도 리오프닝 섹터가 되게 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번엔 진짜라고 믿는 것 같아요. 작년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여러 번 움직인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델타 변이 나와서 무너져 버렸고, 또 한 번은 오미크론 때문에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리오프닝 된다고 해서 리오프닝주 샀더니만 몇 달 후에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 터져가지고 다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몇 번 반복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진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오미크론의 치사율이 정말 낮아요. 네, 계절 독감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진자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게 확진자가 10만 명인데 리오프닝 관련주가 막 급등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도 이제 실내 마스크 이제 다 의무화를 좀 규제를 완화한 것 같고, 영국도 방역 규제 해제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스웨덴은 이미 푼 것 같고요.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이미 마스크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도 다 해제를 하기 시작을 그렇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리오프닝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그 미국의 그 올랜도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 주말이었나 봐요. 사람이 정말 많은데 마스크 쓴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저 그 사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마스크 쓴 사람 찾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내에서는 이미 리오프닝이 벌써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도 지금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메리어트라는 그 미국의 세계 최대 호텔 체인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리오프닝 한다. 이 믿음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도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모르겠으면 또 나올지는 진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분위기상에서는 오미크론은 이제는 우리가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변수고, 이게 다시 뭐 거리두기를 그러니까 다시 강화시켜서 사람들을 집에만 묵게 만드는 요소는 아닌 것 같고, 주말에 뭐 백화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여행지 같은 데 가면은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여행합니다. 마스크 쓰면서. 또 정부에서도 그 방역 패스 의무화 이제 해제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식당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정부 정책도 확진자 수랑 무관하게. 그러면 리오프닝은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시적으로 잠깐 올랐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작은 됐다. 다만 여기서 내가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선택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주가들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며칠 좀 주춤할 거예요. 이 주춤할 때 내가 어떤 섹터를 좀 담아야 될지,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은 좀 필요하지, 방향성은 어쨌든 이건 거스를 수 없다. 이번에는 좀 확실히 리오프닝 쪽으로 분위기 좀 잡히지 않았나라고 저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리오프닝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들 좀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야, 리오프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지금도 괜찮아, 사도.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이쪽 그 리오프닝 섹터의 특징이 구조적 성장 업종은 없어요, 별로. 대부분이 그냥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성장을 크게는 못하던 업종이죠. 뭐 보시면 항공주, 여행주도 코로나 전부터 사실 안 좋았어요, 그렇지. 별로. 그리고 의류주, 화장품주 다 마찬가지죠. 뭐 카지노 이쪽이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성장하려는 걸 못했다 이런 섹터는 아니거든요. 계속 성장을 좀 못하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망가졌다가 이제 회복된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종목도 좀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ETF가 제일 좋아요. 일단 ETF?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골고루 담겨 있으니까. 아, 리오프닝 ETF도 있어요? 그 타이거 여행 레저라는 ETF가 실제 있습니다. 여행 항공주라든가 여러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를 담고 있기 때문에 꽤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나는 좀 나 종목이나 이런 그 업종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차라리 리오프닝 그 관련 ETF를 흔들릴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개로 나누면 되잖아요. 해외 여행 관련된 ETF, 국내 여행 관련된 ETF. 그러니까 국내 리오프닝, 해외 리오프닝. 근데 해외 리오프닝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도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빗장을 열어 제끼기가 당장은 쉽지 않아요. 적어도 가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을 돼도 정상은 또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보면 동남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근거리 갈 텐데 거기 특징이 가족들하고 많이 가요. 근데 가족들하고 갈 때 자기 자식들이나 아니면 노부모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떨어져요. 그 애들이 접종을 못 했는데 부모님만 둘이 또 가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해외여행을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이제 모든 우리나라 가구가 이제 진짜 국내 여행 지겨우니까 해외 다 가자. 이러기도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전보다 늘긴 하겠지만 그래서 완전 정상화는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언제 될지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불확실한 여행, 그러니까 해외 쪽보다는 차라리 좀 확실한 국내 쪽이 좀 낫지 않나.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국내 쪽에서도 국내 그 호텔 쪽 있잖아요. 뭐 이미 국내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뭐 아난티도 있고 그 다음에 서부 T&D가 이쪽에 그 서울의 용산에 호텔 갖고 있잖아요. 또 국내 호텔 신라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국내 쪽이 좀 먼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먼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뭐 돈 잘 버는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는 역시 그 백화점 PER도 낮으니까 실제 숫자 나오고 소비주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가장 좋아지는 업종은 그냥 답 나와 있어요. 편의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 어쨌든 외부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게 외부 활동할 때 당연히 편의점이니까 그래서 이런 쪽을 저는 좀 먼저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여행 쪽은 아직은 언제 재개될지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국내 여행을 그러니까 국내 쪽을 좀 먼저 보자. 리오프닝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여행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승자 독식이 되지 않겠냐.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과연 여행 상품 여행을 고를 때 네네. 브랜드 보고 고르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 여행업의 특성이 이게 금방 또 창업하고 그 멤버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광고 좀 하면 바로 신청할 수 네. 있는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 때도 있거든요. 이걸 좀 잘 네.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여행 뭐 항공이나 여행 쪽을 많이들 보시는데 이게 카지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항공, 카지노가 대표적인 이제 외국인이 와야 돈 버는 산업이잖아요. 열려야. 근데 여행은요, 그래도 여행사들이 좀 안타깝지만 많이 없어졌어요. 한 1000개 정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는 가장 나아요. 사실은. 왜냐면 구조조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행은, 그리고 여행이 좀 더 나은 이유 중에 하나가 셋 중에,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해외여행이 만약에 시장이 되면 처음에는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자유여행 같은 걸 갔을 때는 또 동선 파악도 좀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패키지 여행은 이제 단체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행주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근데 구조적 성장은 아닙니다. 결국 코로나 전에도 이 패키지 여행이 매출이 계속 줄고 있었어요. 근데 여행사들은 패키지 여행으로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자유여행 시대였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자유여행보다는 좀 패키지 여행이 늘겠지만, 그러나 이게 오미크론이 다 완화되면, 진짜 정상화되면 다시 자유여행 시대가 열리겠죠. 그럼 거기서 여행사들이 또 옛날처럼 돈을 벌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셋 중에서는 구조조정이 가장 잘 된 게 여행이니까 괜찮은데, 이 역시도 장기 투자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항공은 좀 어려운 게요. 그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된 업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항공주 중에 없어지는 기업이 없습니다. 다 살아남았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됐고, 일단 당연히 근거리 여행부터 가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은 분명히 처음엔 좋을 거예요. 굉장히 수요가 늘고. 그렇지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비행기 운영하는, 그러니까 비행기 세워만 놔도 리스비 계속 내야 돼요. 부채는 지금 계속 많고 돈은 못 벌어요. 그러면은 증자를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 확충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항공주에 대해서 너무 낙관을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카지노는 당연히 지금 돈을 못 봅니다. 강원랜드 말고는. 강원랜드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 가니까. 근데 카지노도 좀 쉽지 않은 게, 예전에는 GK라고 파라다이스 2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롯데관광개발, 제주도에 드림타워 카지노가 오픈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마냥 이거를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은 좋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리오프닝 방향 맞으니까 얘네가 또 급 나간다. 그럼 저점에서 해가지고 좀 수익을 10에서 20% 정도 내는 건 좋은데, 이거를 몇 년 나는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돼서 정말 이제는 해외여행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 몇 배 노리겠다, 이거는 좀 리스크가 아직은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대응하실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어비앤비 실적이 갈수록 아주 좋아져요. 사실 이 얘기는 자유여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지금 어차피 우리가 리오프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올라온 종목들 가운데서 관련된 것들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마트 한번 봐주세요. 이마트요. 이마트도 요새 주가가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이마트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이쪽 대형 유통사들 있잖아요. 네. 이쪽이 지금 온라인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마트가 쓱닷컴 갖고 있고, 쓱닷컴도 이제 상장하려다가 지금 미뤄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장 미뤄진 것 자체는 주가에는 오히려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회사 또 상장하면 이중 상장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안 좋은데, 내년으로 좀 일부 연기가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베이 코리아 가지고 얼마만큼 돈을 벌 거냐. 이게 우리 성장주 투자한 그 지주사들 안 좋잖아요. 예, 같은 개념 약간 같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차라리 지금 백화점주는 좋아요. 백화점주는 온라인에 투자 안 하잖아요, 거의. 이마트는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하나의 부담이고, 백화점은 또 장사가 잘 되는데요. 왜냐면 보복 소비 때문에. 근데 대형마트는 또 장사가 잘 안 된대요. 이마트 같은 데가. 이마트 갈 사람은 이마트보다는 그냥 백화점을 가버린대요. 더 소비를 하려고. 왜냐면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좋은 거 살려고. 네,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10만 원짜리 살 걸요,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이게 세이브 되잖아요. 20만 원짜리 사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고급 소비를 하려면 대부분 백화점을 가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은 잘 되는데 대형마트가 안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한 가지가 이마트의 좀 약간 정체성에 대한 이제 의문. 얼마 전에 신세계인가요? 신세계 그룹에서 그 와인오일이라고 그 캘리포니아에 와인 농장 하나를 인수했어요. 와인 사업 좋죠.
잘 되는데 한 몇 천억 들여가지고 와인 농장 인수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마트에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줄 거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마트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좀 약간 의문부호가 있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 그다음 쓱닷컴, 이베이 코리아, 와인 이게 연결고리가 잘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크게 들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주주가치나 기업가치를 얼마나 올려줄지 아직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걸 확인하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또. 근데 만약에 와인 사업이 잘 되면 모르는데 와인 농장을 인수하는데 몇 천억이나 쓸 정도로 매력이 있냐 이거죠.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나마 좋은 건 하나 있어요. 이마트 주주분들한테 그래도 좋은 건 스타벅스 지분은 70% 갖고 있잖아요.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가 1년에 돈 많이 벌어요.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마트 이제 연결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바로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주가의 하방을 다져주는 요인인데 다른 부분이 뭔가 좀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마트가 주주분들한테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우리 돈을 이렇게 벌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좀 청산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확장만 하려는 것 같고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제가 뭐 이마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예? 와인 농장 인수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배당을 늘려준다거나 그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에서는 조금 그 약간 좀 아쉬워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못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속보가 나왔다고 러시아 단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총공격 또요? 이거 왜 한다고. 아,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속보라도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이게, 뉴스는 바로 듣고 바로 액션 취하는 것보다 모든 게 다 확실해질 때까지는 좀 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이 또 다시 올라가다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좀 상담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물리신 분 같아요 고점에. 아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지 엄청 않아요?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저점이 28,000원인데 지금 한 달 만에 36,000원까지 왔어요. 거의 바닥에서 한 30% 가까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이 나아지셨을 것 같은데 하이트젤로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개거든요. 첫 번째가 리오프닝.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면 사람들이 식당에서 소주나 맥주를 많이 마실 수가 있잖아요. 예전보단 회식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기대감으로 이제 첫 번째로 올랐고 두 번째가 소주값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올리기로 소주값을. 그래서 소주값을 이제 이번에 올리게 되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거예요. 한 400억? 400억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보고서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가도 올라가고 이제 물량도 증가하겠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주가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하이트젤로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트레이딩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조적 성장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지금 우리 음주 문화를 한번 봐보세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요 편의점에 가잖아요. 예전에 이제 뭐 국산 맥주나 외국 맥주를 많이 이렇게 몇 캔씩 사다가 마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요 그 편의점 가면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제 맥주 브랜드가요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그걸 사다가 이렇게 마시는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됐고 거기다 와인이 또 잘 팔려요. 편의점에서. 편의점 와인이 요새 되게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술 문화가 확산되는 거는 사실 하이트젤로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하이트젤로는 회식 문화가 활성화될 때 오히려 좋은 기업입니다. 왜냐면 이제 뭐 흔히 폭탄주 같은 거 많이 제조하잖아요. 그쪽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예. 식당 매출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물론 잠깐 뭐 회식 문화가 있어가지고 매출이 늘 수 있지만 이미 저는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혼술 문화가 쉽게 꺾일 것 같잖아요. 와인 문화라든가. 그렇게 되는 걸 봤을 때 하이트젤로가 과연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가가 싸면은 괜찮은데 제가 봤거든요. 내년 실적 기준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의 실적이 지금보다는 좋겠죠. PER이 20배나 돼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퍼가 20배입니다. 결코 싼 게 아니잖아요. 지금 10배 이하짜리도 많은데 고성장하는 기업이 아닌데 PER 20배면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지만 지금은 오를 때 좀 반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37,000원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오히려 오를 때 비중을 줄이고 나중에 좀 급 나갈 때 비중을 다시 늘리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트레이딩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관점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한국 K백신 기업들, 네. 이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안 좋아요. 백신주들이 일단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뭐 진단 키트도 안 좋고, 아니 돈을 정말 많이 벌어요.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데도 주가가 안 갑니다. 왜냐? 이제 백신 수요가 줄 거란 이제 우려감 때문이죠. 백신 수요는 줄겠죠,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도 백신 뭐 이제 4차 백신까지도 뭐 얘기는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백신 뭐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리오프닝 하게 되고 치료제까지 나오게 됐기 때문에 백신의 수요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2번 다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의무화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신주들 모멘텀,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모멘텀이 꺾인다. 이건 진단키트도 똑같아요. 진단키트 수요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근데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ST 바이오센서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데 사람들은 지금 실적 잘 나오면 뭐하냐. 이 논리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백신주들이 주가 올라가기는 사실상 당분간은 좀 쉽지 않다. 다만 그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또 바이러스가 나올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창궐할지 솔직히 몰라요. 그럴 때마다 백신주들은 또 한번 수요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점유율을 높게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의 백신주들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이번에 기술력도 검증됐고 정부 지원도 지금 빡빡하게 뭐 받을 거라는 그런 얘기,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허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선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오미크론이 어쨌든 이제 점점 사그라드는 이 구간에선 한 몇 달간은 주가 오르기는 좀 상대적으로 쉽진 않다는 거,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가지고 물려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유하는 보유하고 게 맞아요. 예. 장기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백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백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백신이든 계속 늘어나고 코로나 백신도 어쨌든 이제 아마 1년에 한 번은 맞아야 될 겁니다. 매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장기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